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직 교사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일 챗 GPT 열풍이 뜨겁습니다. 챗 GPT 열풍을 바라보면서 AI 시대의 교사는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AI는 양심이 없다. 가장 인간적인 미래. 이 책 두 권은 최근에 출간된 AI 관련 도서입니다. 특히 AI는 양심이 없다라는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께서 저자시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도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약간 리뷰하는 북토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AI의 발전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 AI 하면 떠오르는 알파고 기억나시겠죠? 2016년은 AI에게는 굉장히 기록할 만한 한 해로 기억되는 놀라운 해인 것 같아요. 2016년에 그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해였어요. 2016년은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5번의 경기 끝에 4번을 지고 단 한 번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 한 번의 승리가 AI와 겨룬 인간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중국의 커제 구단이 자신은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며 다음에 야심차게 도전했었는데요. 중국 커제 구단은 알파고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의 경기를 끝으로 알파고는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간계에 더 이상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바둑왕은 없다는 생각에서였겠죠. IBM의 왓슨 들어보셨죠? 왓슨은 사실 2011년 미국 퀴즈쇼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인간 우승자들을 이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무려 74회 연속 우승자였던 켄 제닉스와 최고 상금 획득자였던 브래드 러터를 상대로 압도적인 1위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AI의 두려움을 조금 가지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왓슨은요, 향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2016년에 왓슨은 일본 도쿄대 의대에 가서 60세 백혈병 여성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발병 후 화학요법을 거쳐 2가지 치료 약물을 상당 기간 복용 중이었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발병 원인이 무려 1000가지가 넘는다는 백혈병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은 후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어려워서 인간 의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진단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왓슨은 환자의 진료 기록과 증상을 입력받은 지 불과 10분도 안 되어 새로운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고요. 그 소견대로 진료를 한 결과 3개월 만에 이 여성 환자는 기적적인 완치를 하게 됩니다. 의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AI가 이 정도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핀테크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Financial Technology의 약자로 말하자면 금융 분야의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 분야의 AI를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는 일은 정교하게 짜여진 알고리즘으로 고객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고 다시 리밸런싱 이런 것까지 결정해서 시스템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6년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이 AI를 업무에 도입한 후 무려 220명의 투자 자문 전문가와 200여 명의 보험 상품 전문가가 해고됐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죠? 골드만삭스도 로보 어드바이저 워런이라는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역시 2016년입니다. 이때 무려 600명의 전문 애널리스트 중 598명이 해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감에 의지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판단을 이 핀테크 계열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갈테크 또 들어보셨나요? 인공지능 변호사 또는 인공지능 판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법 분야의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로펌 베이커 호스테틀러 에서 파산 분야 지원 인공지능 변호사인 로스 인텔리전스를 세계 최초로 채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1000여 개 이상의 리걸테크 기업이 존재하고요. 변호사 업무인 법률 검색, 법률 분석, 전자증거 게시 분석, 법률 문서 자동 작성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인 재판 예측, 양형 판단, 재범 예측 등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AI의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 참여한 제이슨 앨런이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디지털 아트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가 기존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그걸로 출품을 하는 이런 아트 분야였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제한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회에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참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드저니가 그려준 그림이 이 대회 우승작으로 선정이 되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었고요. AI가 몇 가지 문구를 입력받고 나서 그려낸 그림이었습니다. 창의성 영역에서는 인간이 AI를 앞지른다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창의성 영역까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유명해진 거는 저 대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구글의 인공지능 AI인 딥드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모사하는 훈련을 했고요. 이를 통해 도출한 총 29점의 작품을 총 97,000달러,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에 판매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딥드림의 최고가 낙찰 작품인데요. 약 8,000달러에 팔린 그림입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재해석한 그림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창의성의 영역에서 AI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덜란드 ING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학습시킴으로써 이미의 이미지의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AI 프로젝트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했다는 거였어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UV 잉크 13겹을 사용해서 렘브란트의 그림의 질감과 붓터치까지 완벽하게 재현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을 아시나요? 유발 하라리가 저자인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지나 10주년 기념 서문이 작성된 새로운 출간 버전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 10주년 기념 한정판 서문을 작성한 것은 유발 하라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기존의 저작들을 열심히 학습한 GPT-3라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었어요. 2020년에 6월에 출시된 GPT-3는 GPT-1, GPT-2를 이어가는 새로운 LLM, Large Language 모델이고요. 현재까지 가장 크고 강력한 AI 언어 처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라는 개발사에서 개발되었고 사용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번역, 요약, 질문 등 광범위한 관련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언어 모델입니다. 사실 챗 GPT의 모델이 된 것이고요. GPT 3.5까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챗 GPT는요, 2022년 11월 30일, 12월에 출시됐다고 하기도 하고, 출시되었고, 역시 오픈 AI에서 개발되었고, 이 GPT-3라는 언어 모델을 변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팅과 같은 상호작용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PT-3보다 채팅에 전문화된 버전이지만 이거 지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챗 GPT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출시된 지 2달 만에 사용한 유저의 숫자가 1억 명을 돌파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것이 1억 명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비교해 보면 챗 GPT의 파급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챗 GPT에게 너는 뭐 하는 애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챗 GPT를 놓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활용법을 익히고 있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기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학 에세이를 3초 만에 썼다. 미국 로스쿨 시험을 통과했다. MBA 경영학 석사 기말 시험에서 B를 받았다.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챗 GPT는 사실 코딩하는 그 컴퓨터 언어도 하나의 언어로 인지를 해서 코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코딩의 오류를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챗 GPT에 대한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이 챗 GPT의 능력이 과대 포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 챗 GPT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AI 발전이 이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죠. AI 발전의 단계 중에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혹시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단계를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곳이 많은데요. 1단계는 인간의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인간과 같거나 심지어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의 AI는 모두 다 1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알파고는 바둑계에서 사실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외에도 각각 의학, 법학, 금융 분야의 AI들이 각계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인정하기는 싫지만 창의성의 분야의 대표적인 분야인 미술, 예술 분야에서도 AI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인간의 능력과 AI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AI들은 현재까지 모두 다 1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영역에서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좁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처럼 지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 개발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 속의 AI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처럼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인간보다 앞지르는 그런 AI를 말하고요. 정말로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인공지능에서 이 범용 인공지능으로 나아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류의 노력과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2단계에서 3단계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인공지능으로의 변화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이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2007년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간섭을 벗어나 스스로 동작해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특이점, 싱귤러리티가 도래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2045년이라는 말이 터무니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이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이점이란 단순히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어떤 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컴퓨터가 똑똑해져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폭발적인 발전을 시작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통제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지점이라는
시점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이 시점이 되면 정말로 인간이 쓸모 없어지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븐 호킹은 특이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이점 이후 인간은 지구상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매우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특이점이 언제 올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나 예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AI의 예측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